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폐기된 데 이어 두 번째 폐기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을 재의결할 때는 그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거기에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날 본회의 출석의원은 299명, 찬성표가 194표, 반대가 104표, 무효가 1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108명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외에 3명은 누구일까요? 국회법 92조에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부결되는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 이래 두 번째로 폐기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어제 오후에 인터넷판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주 놀라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문화일보입니다. 문재인은 북에 철저히 속았다. 마지막에는 별수모를 다 받았다.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귀순을 한 이일규, 북한에서는 리일규라 그러죠. 리일규 전 큐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의 인터뷰입니다. 리일규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있었던 탈북선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한국에 온 이상 대한민국 국민인 그들이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북으로 밀어보내는 장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참 앞에 전제 사건 우리가 다 잊고 있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나 아픔 하나쯤은 갖고 있는데 상처에다 소금을 뿌린 격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리일규는 문재인을 두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에 철저히 속았다. 마지막에 별수모를 다 받지 않았느냐. 문화일보 기자가 북한이 문재인이 2019년 8.15 경축사를 두고 삶은 소대가리도 앙친대수할 노릇이다 이렇게 비방한 것을 일컫는 것이냐고 묻자 리일규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문재인을 비방한 말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동아일보는 또 어제 인터넷판에서 다른 문제로 문재인 정권을 저격했습니다. 태양광 피싱 조직에도 줄줄 센 코로나 지원금 3조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2년간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손실보상금은 무려 61조 4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3% 최소 3조 2,323억 원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업체만 62만 3,042곳이나 됩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가 바보가 된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20월 공개를 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감사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3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보다 많이 지급이 됐거나 아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업체에게 그 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감사원은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손실보상금 사업을 맡은 부처,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부터 제도 설계를 허술하게 한 탓에 3조 원 이상이 새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조 2,323억 원. 참 기가 막힙니다. 특히 경영위기 업종 분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기업의 매출은 급락을 했는데
대기업의 매출 증가로 전체 평균 매출이 증가한 업종은 애초에 지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 반면에 소기업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업종, 그런데 대기업 매출이 감소를 하는 경우 전체 평균 매출이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서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지원이 된 겁니다. 매출 감소가 1원이라도 있던 업체나 하반기에만 매출이 적었던 업체, 이런 업체에도 정액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습니다. 국가재정이 아주 눈먼 돈이 된 셈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중개부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를 고작 직원 한 명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결과 중개부는 1차에서부터 4차 재난지원금 16조 1천억 원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를 임용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사무관 한 명에게 맡겼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밖에도 선지급 대출 제도를 손실보상 비대상자가 대상자보다 유리한 금리 혜택을 누리도록 불합리하게 설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서류상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만, 그런 선량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결국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업체 62만 3천여 곳 중에 36만 6천여 곳은 코로나로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더 받은 돈은 무려 2조 6,847억 원에 달합니다. 또 8만 6천여 곳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3,007억 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만 5천여 곳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아예 없는 업종인데도 1,205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태양광 사업자들은 코로나 유행 전에 이미 한전과 20년치 이 전력 판매 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는 업종입니다. 코로나 기간 이들의 매출이 감소를 한 것은 코로나와는 무관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급 대상 업종으로 분류가 됐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4만 1천여 곳은 휴업 폐업 중인데도 보상금으로 546억 원을 받았고 3,800여 곳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는데 110억 원을 받았습니다. 1만 5천여 곳은 2가지 이상의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아 결국 300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심지어 이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개설을 하는 이 범죄를 위해 설립된 유령 법인,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될 그런 법인에게도 지원금이 살포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세어나간 지원금 3조 원은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돈들은 모두 국가 재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1차 재난금 지급 바로 전해인 2019년 말 기준 국가 채무는 723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현금 살포 작전이 끝난 7차 재난금이 지급된 2022년 말 기준 국가 채무는 다들 아시다시피 1067조 4천억 원입니다. 문재인이 마지막 3년 새 늘어난 344조 2천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 돈은 문재인이 죽을 때까지 하루 종일 세워도 다 못 셀 돈입니다. 자, 어제 조선일보에 실린 이 김창균 논설주간 칼럼,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는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이 실렸죠. 그 칼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 졌다, 변명이 심판받았다. 이 칼럼 제목입니다.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는 변명이 심판을 받았다. 이 칼럼에서도 지적하듯이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지난 총선에서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참패를 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100석입니다. 그 100석을 근근히 8석을 넘겼죠. 최악의 참패를 했습니다.
그 선거에서 공천을 책임지고 그리고 선거를 직접 책임지는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맡은 분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그 당대표를 다시 하겠다는 명분도 없었는데 이 경쟁자들이 네거티브 공세에 같은 수준의 말싸움으로 일일이 맞섰습니다. 김창균 논설 주간도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답안지에서 1점도 깎이지 않겠다는 앞에 꽉 막힌 범생이의 조급증을 보는 듯 했다. 이 칼럼에서도 썼다시피 이 선거 전 막판 나경원과 주고받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 하는 폭로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방송에서 이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 신뢰의 문제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신뢰가 사라져버렸다. 김창균 주간은 공감 능력과 포용력에 대한 의문부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창균 주간은 저 같은 구계자들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망쳤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이슈로 승부하지 않고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정쟁으로 몰고 갔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용산에서 왜 한동훈이 선거에서 졌는가 그 이유로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정쟁으로 몰고 갔다. 그 때문에 졌다.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홍준표가 총선 직후부터 살가운 사이로 변한 것도 홍준표 시장이 총선 패배는 한동훈 탓이라고 공개 비난한 게 촉매이카를 했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총선 패배는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윤석열의 오만과 불통 그리고 한동훈의 전략 부재 그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면서 전당대회 초반을 달군 김건희 문자 파동도 이 한동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는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했습니다. 총선 최대 악재였던 이른바 명품백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한동훈이 스스로 걷어찼다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김창균 주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무렵 만났던 용산 쪽 인사는 한동훈이 치명상을 입었다며 공부된 표정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딴판이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독주 태세가 더 공고해졌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사과를 거부해놓고 한 후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국민은 행간을 읽고 있었다. 결국 김창균 주간의 말처럼 당내 중진 3명이 얻은 득표 합계가 초보 정치인 한동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가 김창균 주간의 말처럼 총선 패배는 한동훈 탓이라는 용산 프레임 속에 갇혀 졸전을 벌이는 결과일까요? 김창균 주간은 성남민심은 권력을 심판한다며 회초리에 맞은 권력이 고개를 숙이면 국민의 분노는 서서히 누그러진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의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당내 권력자인가요? 바로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김주관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경고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결과가 4월 총선 참패했다고 했었는데 그 정신 못 차린 자가 누구입니까? 일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불과한 선거에 패배를 했다는 이유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불과 8달밖에 안 된 김기현 당대표를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등장을 한 인물이 한동훈입니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셀카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부 장관을 팽개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그게 12일 말이었죠.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셀카 놀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 그런 글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2조 심판론을 내세운 것만으로 선거에서 이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선거에서 지니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못해서 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전 정권 적폐청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굴하게 민주당을 향해 나에게 화양연화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명분으로 이 나라 보수를 초토화했던 한동훈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문이 앞장을 서서 총선 민심을 한동훈 탓으로 돌리려는 변명과 핑계가 이번 전당대회 승부를 갈랐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에 는대리를 낸 보수가 한동훈을 선택한 게 아니다. 그건 정말 잘못 읽은 겁니다. 국민의힘엔 이제 보수가 없다. 그래도 김창균 주관의 마지막 문장은 가슴에 비수처럼 와 꽂혔습니다. 권력의 오만과 잔꾀는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두고두고 기억할 만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는 이제 보수도 자유주의자도 없습니다. 자, 지난 대선 당시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종로구 중국집에서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의 아내 해경궁이라고 불리는 그 김혜경 씨가 25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무섭습니다. 조금 더 제 주변을 관리하고 철두철미하게 통제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재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물론 이 사건도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전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지금 아직도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을 같이 소환을 했죠. 문제는 김혜경의 말입니다. 조금 더 제 주변을 관리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혜경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배소연을 자신의 비서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말입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사건도 10만 4천 원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바로 배소연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소연은 자기가 카드로 계산을 했다. 그리고 돈은 김혜경 씨에게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어떻든 그런 김혜경이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하니 어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난 2월 기소된 후에 5개월 동안 13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김혜경이 이날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검찰이 피고인 신문조차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단 하나도 묻지 못했죠. 김혜경은 공권력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고 또 남편이 변호사 활동도 했고 정치인으로 비주류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 정말 그런가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압색이라고 그러죠. 압색도 당했고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긴장하고 살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자라는 말을 남편과도 수없이 다짐하며 살았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혀서는 안 된다. 매사 조심하자. 그런 분들이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고 과일도 사고 온갖 걸 다 사들이고 청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조선시대 노비처럼 공문을 심부름시켜서 샴푸를 사오게 하고 심지어 성묘 갈 때 조상묘 제물까지 사게 한 것입니까? 저는 김혜경이 재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범죄가 배소연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배소연의 단독 범행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게 아니죠. 배소연은 김혜경에게서 카드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혜경은 국민을 바보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김혜경이
비서 역할을 하던 배소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발언은 그녀가 얼마나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배 비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인 2010년부터 선거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얌전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비서관이었다. 그 배소연이 지금 재산만 7, 80억이 된다고 그러죠. 글쎄요. 그 부동산 재산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또 김혜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선 공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제 일까지 관장해 주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재명이 비서인데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 일까지 관장을 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겁니다. 그 뒤에 한 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살기 위해 충복인 배소연을 죽이는 독리 같은 말입니다. 독이빨 아시죠? 독리 같은 말입니다.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 과연 언론에 비친 저 사람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배 비서인가? 혹시 다른 사람 아닌가? 정말 많이 놀랐다. 쉽게 말해서 배소연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든 걸 결제하고 자신에게서 받은 돈은 횡령을 했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하는 말 같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이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선거도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답답해서 눈 마주치고 물어보고 싶었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모르던 여러 가지 일도 알게 됐고 배 씨가 왜 본인 몰래 지방을 쫓아다녔나, 왜 집요하게 자신과 관련한 사안들을 캠프 사람들에게 물었나 조금은 이해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무섭습니다. 김혜경 1심 판결은 8월 13일입니다. 검찰 구형은 불과 벌금 300만 원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도대체 언제 다시 소환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 맞는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인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어 당초 전망을 한 연간 2.5%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2.9%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은은 하반기에도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 안정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수가 정말 회복할까요?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금 사상 최고인데다가 대학 졸업자 중에 그냥 쉬었다 그런 사람이요 매년 늘어나서 이제 405만 8천 명에 이릅니다. 이 405만 8천 명은 이른바 실업자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일할 뜻이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러죠. 바로 이들이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한국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는 작년 말 1886조 그리고 작년 말 실질 가계부채 2573조 말하자면 가계부채 더하기 내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린 경우 그걸 다 합하면 실질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그 2573조입니다. 그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앞장서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보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경제를 살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